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밀당백. 오늘도 알차고 재밌는 밀리터리 지식과 함께 하시죠. 네. 자, 오늘도 밀리터리 지식을 알려주실 전문가. 이제는 뭐 우리 패밀리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매주 함께 하셔도 될 만한 분입니다. 한국역사고전연구소장님이자 역사학자 임용환 박사님 오늘도 함께 합니다. 저희 3주 연속으로 나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다음 주에도 임용환 박사님 오고 나서 다음에는 그 임진왜란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또 한편으로는 다음에는 노화 경험을 해주시면 어떨까?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밀당백 주제. 오늘 주제는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간첩입니다. 네, 간첩도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네. 간첩도 하는 유명하고 뿌듯해지는 주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말이 필요 없는 조선 최강의 병기 중에 하나죠. 아, 이게 한국 사람. 거북선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거북선에 대한 애정 그리고 또 자랑 이런 건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죠? 뭐 우리 어릴 때 저기 나라라 거북선도 있었어요. 그런 만화. 심지어 저는 그거 보고 나는 줄 알았습니다. 우주도 제패하시고. 나라라 거북선. 그만큼 우리는 이 거북선에 대한 이 흔한 말로 요즘 뭐 국뽕이 차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맞아요. 1953년에 그 10원권을 만들었는데 10원권. 그때 10원이면 커요. 그때도 거북선이 들어갔어요. 그냥 무조건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거북선이구나. 근데 이 화폐에 들어가는 그림이 생각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효과도 크고. 그 이후에도 1962년에 발행한 10원권 뒷면, 맞아요. 1966년에 발행한 500원권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973년에 발행한 500원권에도 거북선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요. 그때 500원이면 지금 5만 원권 수준일 거예요. 그래요? 진짜요? 정재영 회장님이 네. 옛날에 그 유조선 할 때 네. 일설에는 영국에서 융잡아줄 때 현대조선 세울 네, 때 네. 니네 이거 만들어 본 적 있냐 그랬더니 탁 지폐 거북선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미 뭐 나 그거 본 것 같아. 얘기가 어디서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들은 것 같다. 네. 철갑선 만들었던 나라다. 그래가지고 수주했다는 맞아. 뭐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해군의 자존심, 프라이드. 그럼요. 모든 네.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재미있는 거북선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해 볼 텐데 먼저 오늘의 밀리터리 마니아 거북선을 정말 사랑해서 거북선의 정확한 고증을 위해 일생을 바친 분이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가 되셨다면서요? 거의 뭐 거의. 거북이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예, 거의 거북이가 다 됐다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벌써 시작부터 거북선 아닌가요? 거북선이죠. 오, 저건 무슨 칼이? 저건 스시칼 아니야? 나무를 자르시네요? 저는 평생 로켓을 좋아하고 연구하는 로켓 박사 최연석입니다. 로켓 박사님이요?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님이시라고요? 거짓말. 자꾸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여기 나오시니까 진짜 할 말이 없네. 원래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긴 하죠. 약간 또 우주 쪽에 관련된 분이 거북선과 또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를 네. 하셨던 분이 지금의 거북선을 공부한다. 신기전을 연구해서 복원했고 또 조선시대의 각종 화약 무기를 연구해서 복원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 최무선이 만드는 총포도 복원을 했습니다.
현대적인 것으로서는 항공우주연구소에서 과학 로켓, 고체 추진제 로켓을 이용하는 로켓, 그리고 액체 추진제를 이용하는 로켓을 개발해서 발사를 했고, 또 현재는 거북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북선은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과학기술이 복합된 이런 무기이고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진 우리의 과학문화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한 훌륭한 과학기술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임진왜란 때 사용한 거북선의 모양이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외국에 언제 처음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됐는지 추적을 해보니까 1885년부터 87년까지 2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주한 미국 대사관의 대리공사로 있었던 조지 포크라는 분이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조선의 해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 미국 신문에다가 우리나라 거북선에 대해서 소개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소개한 자료에 보면은 거북선 그림이 이제 2개가 나와 있는데, 이 그림 자체가 임진왜란 이후 200년 뒤에 만드는 이충무공 전서에 들어있는 거북선 그림이에요. 이분한테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북선을 보여주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북선을 실제로 외국인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보완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거북선을 보면 죽는 거야. 그렇지. 거북선을 보면 외국인은 다 죽은 거야. 이충무공 종가에서 가지고 있었던 귀선도라는 그림이 2개가 있는데, 이게 76년에 공개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치수에 대한 것도 이제 좀 써 있고, 그리고 이제 이충무공 전서에 있는 이 귀선도설, 이게 이제 200년 뒤에 자료인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거북선에 대해서 크기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거북선이 3층이라는 거는 제가 거북선하고 군선을 연구해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판옥선 같은 경우는 3층에 포가 설치되어 있지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죠.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적선에 이제 가까이 접근을 해야 되니까 3층에 있는 포수들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개판이라고 하는데 3층에 개판을 만든 거거든요. 개판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3층에 있는 포수들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옥선도 3층이고 거북선도 자연히 3층인 거죠. 3층에 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옆면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세워져 있어야 포를 쏠 수가 있는데, 이 둥근 형태로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3층에 포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기가 아주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세종 때 개발했던 이런 화약 무기가 거의 다 임진왜란 때 다 사용이 돼요. 특히 그 거북선 같은 데에 사용되는 이 대포라든지 총포도 사실은 대부분 다 세종 때 이미 개발한 거를 그때 사용을 한 거예요. 대포 같은 경우. 태종, 세종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런 화약 무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개발을 하지 않았으면 임진왜란 때 뭐 이 거북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가 대포라든지 이런 무기들이 장착을 해야 이게 우리가 전투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차원에서 보고, 그다음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태종, 세종 때 이미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임진왜란 때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가 있었다. 아, 오랜만에 또 뿌듯해지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이게 또 차오르네, 이 국뽕이 또. 제가 이제 우리 화약 무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어렸을 때 미국하고 그 당시에 소련이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아폴로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상당히 이제 흥미롭고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로켓에 관련된 이런 이제 책을 구해서 봤는데, 제 친구 부친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로켓에 관련된 책인데, 이게 1944년에 미국에서 출판된 책인데, 여기에 이제 그 로켓의 역사가 그 기록이 돼 있는데, 한문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화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로켓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1232년에 중국에서 만드는 화전이 세계 최초의 로켓이다 하는 이런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 있네. 로켓이니까 또 화전. 실제로 고려 말에 채무선 장군이 화통도감에서 만드는 화약 무기 중에 화전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혹시 채무선 장군이 고려 말에 만드는 화전이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일까? 그 호기심을 갖게 된 거가 이제 우리나라 로켓에 대한 역사를 찾아보고 이제 연구하게 된 그 계기가. 이 발사물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점화를 해서 발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화약이 폭발하면서 그 폭발력에 의해서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때는 한 발씩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를 집어넣고서 발사를 할 수 있으면 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세종 때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개발한 이 총이 이제 바로 이런 스타일로 해서 여기에다가 경목이라는 거를 집어넣습니다. 화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경목을 띄운 다음에 이제 화살을 이제 4개에서 이제 큰 거는 8발, 10개까지 또 집어넣고서 이제 한 번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을 한 거죠. 7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행주산성을 가세요. 그 당시에 행주산성에서 사용했던 화약 무기를 복원하라고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79년 초에 정부에서 찾아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 할 수 있겠느냐고. 학계에 알아보니까 최 교수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오실 줄 알고 준비를 다 해놨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한 김에 세종시대 때처럼 한번 발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81년 1월 달에 서울 오류동 럭비구장에서 옛날처럼 복원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포를 그때 실험을 했습니다. 교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전통 화약 무기에 대해서, 특히 이 화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걸 연구해보고 싶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도와달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알려주신 자료 중에 북조ol의 설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갖고 와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조선 세종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화약 무기에 대한 설계 자료집이었어요. 화전이라고 이제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이 화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불화살 아니에요. 불화살은 표물을 불태우는데 사용하는 방화용 무기도 사실은 화전이라고 해요. 같은 이름이지만 구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화전은 벌써 이 세종 때의 화전도 보면 이 화살 앞부분에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매달아놨는데, 이건 화약이에요. 화약을 매달아 놓고 거기다 심지를 달아가지고 활로 쏠 때 이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쏘면 목표물에 도착한 다음에 화약이 이렇게 터지는 형태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로켓 아니에요. 로켓은 화살에 화약이 달려 있지만 화약이 타면서 만드는 추진력에 의해서 날아가는 게 로켓이지, 화약이 달려 있는 게 로켓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화전은
이게 로켓이 아니구나.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로켓인 그 화전처럼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무기는 없나 하는 거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신기전은 화살이 있고 화살 앞부분에 약통이라는 통이 매달려 있는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로켓 형태의 무기는 이 신기전이라는 것이 로켓 화약 무기로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그렇게 됐구나. 신기전 이전엔 진짜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러게요. 로켓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구나. 네. 그럼 신기전하고 일반 총포하고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물론 화약을 이용을 해서 발사를 하지만 그 당시에 총포하고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우선 신기전은 화약의 추진력을 이용을 해서 스스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화차 같은 데다가 이용하면 불만 붙여지면 한 번에 동시에 100발을 또 발사를 할 수가 있어요. 총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당시에 뭐 한 번에 서너 발씩 발사가 되지만 이거는 한두 사람이 100발씩 이렇게 발사를 하니까 엄청난 그 당시로 보면 이제 화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그 당시에 총포에서 발사하는 이런 그 발사물은 그냥 화살이에요. 신기전은 앞부분에 작은 폭탄이 또 달려있어요. 그래서 날아가서 스스로 폭발하는, 그러니까 세종시대 때 멀리 발사를 해서 폭발시킬 수 있는 이런 무기는 그 당시에 신기전밖에 없었어요. 목표물에 날아가서 스스로 폭발할 수 있는 성능이 대단한 무기가 이제 신기전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항공우주연구소에 이제 근무하면서 기회가 되면 이 신기전을 이제 정말 실제로 한번 발사를 해보자 라고 하는데, 93년에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대전 엑스포 하면서 엑스포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신기전 복원해서 발사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더니 이제 거기서 연구비를 대줘가지고 그때 이제 복원을 해서 이제 발사를 하게 된 거죠. 93년에 이제 복원해서 첫 번째로 이제 발사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09년에 대신기전까지 실험을 하게 됐고, 대전 엑스포 할 때 신기전 발사하고 했던 거를 눈여겨봤던 분이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신기전을 주제로 해서 영화를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전 엑스포 실험한 거가 이제 계기가 돼서 신기전 영화는 2008년에 개봉이 됐어요. 우와, 그렇구나. 아. 우리 선조들이 한 뿌리를 찾아내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미래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으로 삼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신기전을 제가 연구하게 된 거죠. 우리 항공우주연구소가 시작은 이렇게 늦게 했지만 지난번에 발사해서 성공했던 누리호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이제 벌써 세종 때 신기전 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이 돼서 세종 때도 아주 대형 대포를 개발을 해서 임진왜란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세종 때 개발했던 것 중에서 이 완구라는 게 있어요. 완구? 완구? 아, 동그란. 앞에 네. 돌탄을 쏘는 거야. 아, 그래요? 직경이 이렇게 앞에가 있고. 그럼 멀리 안 나가겠네요? 그거야, 정확해. 저게 문제가 곡사로 날리니까 명중률도 떨어지고. 오. 아. 완구는 대형 돌덩어리를 쏘는 건데 직경이 거의 한 30cm 이상 되는 화강암으로 된 돌덩어리를 이제 쏴서 적선에 발사하는 무기인데, 이것도 설계 자료집에 있어서 그것도 이제 복원을 했는데 이건 아직 발사 실험은 안 했어요. 이 연구는 이제 왜 하게 됐느냐면 그 전라도에서 비격 진천내가 10여 개가 발견이 됐어요. 발굴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비격 진천내에 대한 연구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면서 보니까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진천내와 이제 비격 진천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비격 진천내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능은 진천내가 훨씬 더 비교 진천내보다 한 5배 정도 성능이 더 뛰어난 것이 진천내다 하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 구조도 폭발 기능을 시한폭탄처럼 할 수 있는 이런 내부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 두 가지가 다 사용이 됐었다 하는 거를. 저거는 뭐예요? 쇠예요, 그러면? 저건 안에다가 이제 파편을 넣고 심지를 붙여갖고 쏘는 포탄이에요. 저거는 심지에 불을 붙여 쏘니까 떨어져서 지금처럼 접촉 신관이 아니고 어느 떨어지는 일정 심지가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파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저런 게 떨어지면 애들이 도망을 가요. 그쵸. 그러면 이제 비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죠. 야, 신기하네. 우리나라가 좀 머리 쓰면 또 저거 잘 만드나 봐. 그럼요. 진짜 잘해.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북선도 그냥 구조만 살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은 이제 공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로켓 연구랑 그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세종시대 때 만들어 놓은 신기전이나 화약 무기의 그 설계도를 보고 놀란 거는 아주 그 리라는 단위까지 사용하면서 아주 정밀하게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현대적인 설계 기법을 그때도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하는 이런 거를 알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만든 로켓이나 화약 무기라고 하더라도 벌써 세종시대 때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성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수준도 세계적인 수준이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이런 거북선을 실제로 복원해서 임진왜란 때처럼 이렇게 기동을 하면서 함포까지 쏠 수 있는 상태로 복원을 하면은 참 좋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Sometimes it goes the way you want it. Sometimes it goes the other way. 저는 과거와 미래를 화약 무기로 연결하는 마니아입니다. On your crazy dreams, but if you got what you need, you can kick back and enjoy that ride. Sometimes. 밀당백 이번 순서는요, 밀리터리에 대한 흥미로운 스토리와 지식을 알려드리는 밀리터리 썰전 밀전입니다. 오늘도 이 키워드로 보는 이 거북선에 대한 우리가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거북선에서 모르는 사실이 과연 있을까요? 난 너무 많은 영화와 뭐 기타들, 뭐 교과서 이걸로 너무 많이 봐서 난 지금 글이라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또 몰랐던 사실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선의 발명입니다. 거북선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신다고들 하니까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거북선은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뭐 그때 아닙니까? 임진왜란 때 거북선이 잠시만요. 한 임금님이 네. 거북선과 외선이 싸우는 걸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얘기 나눴던 걸 전 처음 듣습니다. 사실은 거북선은 1413년에 예. 태종 13년, 1413년에 임진강에서 거북선을 처음 만들어서 임진왜란 전이군요. 외선하고 모의 회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태종이 직접 참관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기록상으로는 거북선이 처음 등장해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만든 분은요? 그거는 모르죠. 그때 누가 만들었는지. 이수진 장군 안 태어났을 때지. 만든 거 아니에요? 안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거북선이란 자체는 태종 때 한번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건지, 예. 근데 맥이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게 너무 신기한 얘기인데? 너무 놀랐어요. 몰랐어요. 임진왜란 18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쨌든 맥이 끊어졌던 거를 임진왜란을 대비해서 거북선을 그때는 없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치, 맞아. 그래서 이거를 거북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분은 이순신 장군이 맞아요. 맞고요. 아이, 너무 신기한 이야기인데?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아, 두 번째 또 퀴즈 있습니까? 거북선을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다? 임진왜란때. 임진왜란때 처음 만든 사람은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네. 그것도 당연한 아니라고요? 건데 근데 아니라서. 이순신 장군이 책임자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직접 감독하고 만드는 책임자. 네. 이 드라마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이분. 정답 김명민. 아니지. 아, 이순신 하면 김명민 씨지. 아, 모르겠네. 근데 이설이 좀 있긴 한데 어떤 제작, 감독 책임자는 이제 나대용이라는 군관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이 뭐 거북선뿐만 아니고 그 당시 무슨 함선 이런 거 만들고 하는 데는 되게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이제 본인 상소에 의하면은 다른 배도 만들었어요. 실용화는 안 됐는데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이상하신 분이네요, 또 그런 이분이. 쪽으로 재능이 있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1200톤급 잠수함 이름이 지금 나대용 거예요. 아, 나대용함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와, 네, 재미난 얘기야. 너무 나 놀랍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은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북선이 이렇게 의외로 생김새에 대한 의견들이 제각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건 사실입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거북선은 워낙 설도 많이 생기고 네. 이게 좀 정말 이제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네, 네. 거북선이 임진왜란 때문에 사용된 게 아니고 예, 그 이유도 19세기까지도 수군 기지에 계속 있어요. 기록 보면 뭐 어떤 포구에는 거북선 몇 척 이렇게 쭉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누구 하나가 좀 그려놓으신 분도 없고 네.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인지 밑에 있는 밑에서부터 재는지 예. 이게 있는데 이게 없어요. 그냥 이래 놓으니까 우리가 아는 정밀한 설계도가 없습니다. 이게 뭐 군사 기밀이라 그랬는지. 근데 옛날에는 이게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다 만드는 사람이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렇게 모양만 있으면 이거 보고 그래 맞네 이렇게 하는 수준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게 너무 없어요. 나무든 쇠든 다 썩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지금도 저렇게 복원하시는 분이 고생을 하시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철갑선. 철갑선. 철갑선설이죠. 당시에 일본군도 조총만 있는 게 아니라 마른 조총인데 이게 대구경 조총이었어요. 바주카포 정도. 네네네. 그거는 선체 벽, 이중 방패도 뚫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철판 같은 걸 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것처럼 거북선 등을 다 철판으로 덮으려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첫째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집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배가 위가 무거우면 더 위험하잖아요. 전복되잖아요. 복되죠. 이게 쇠가 무조건 튼튼한 게 아니에요. 나무가 더 튼튼해요. 쇠가 하려면 굉장히 두꺼워야 돼요. 그러면 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렇겠죠. 그 정도 되려면 한 20톤, 30톤 이 철이 필요한데 아, 이 거기다가 당시 우리나라가 원래 철 부족 국가입니다. 그 당시에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시 그 자원적으로 이게 너무 안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 이게 제일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철을 20톤을 철을 덮었으면 이 철을 확보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수인 장군 난중일기 보면은 뭐 쇠사슬 같은 거 가져왔다. 거북선에다 돛을 가져왔다. 이런 것도 다 기록해 놨거든요. 예. 그럼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철을 가지고 오는데 네. 어디서 조달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을 수가 없어요. 아, 근데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아, 그리고 최소한 뭐 거북선 수리하는데 이거 쇠가 많이 들어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라도 할 거고. 예. 생각해보세요. 바닷물에 한 번 들어가면 부식도 되고. 바로 부식돼요. 그리고 네. 부식된 거 녹여도 못 쓰잖아요. 맞죠. 포부가 너무 커요. 당시 조종 관료들이나 나중 사람들이 방송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거북선의 기술 중에 하나가 그냥 외선과 그냥 부딪혀서 그냥 외선을 반토막을 내버렸다 이러니까 그 뭔가 철갑을 두른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 거북이 머리가 그리고 저 용머리 위치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 어디에는 저 목이 없어. 그래. 앞에 붙어 있잖아. 머리만 딱 붙어 있어. 맞아요. 그 어떤 건 용머리에서 화포를 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목이 저렇게 돼 있으면 저렇게 기억자도 있으면 쏠 수가 못 쏘지. 그리고 용머리를 저렇게 달면 되게 힘들어요, 사실. 위에다 저렇게 달면. 목을 걸고 달려면. 저기 목조가 앞에 무게 때문에 배판도 이게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추상스러울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저 머리에서 어쨌든 한 프로를 쏜 거는 맞는 거죠. 정면에서 뭘 쏘긴 쏴야죠. 입은 열려 있겠죠. 왜냐하면 저기 옆으로 올 수도 있지만 정면에 있는 정면에도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용머리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러면 용선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북이라고 왜 그랬죠? 아,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저도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용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그 비석 받침할 때, 네. 그다가 거북이 모양을 놓잖아요. 네. 이걸 이제 귀부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거북이는 거북인데, 머리가 거북이인 게 있고, 네. 용머리처럼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용머리로 된 게 원래 전설의 존재예요. 중국 설화에 비희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용왕의 아들인데 네. 몸은 이제 거북이처럼 돼 있는. 그래서 머리가 용머리를 한 거는 그 옛날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안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또 중국에서 따온 부분도 네, 그리고 있고. 또 그런 구도를 봤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이제 거북선에 몰랐던 사실 다음 키워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선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 해군 복무신조 첫 번째 멘트죠. 우리는 영예로운 충무공의 후예이다. 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의외의 사실이 있다면서요? 네, 이순신 장군의 병종은 뭘까? 병과. 병과 해군 아닙니까? 아니 너무 질문이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그럼 이순신 장군님이 사실 공군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이게 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순신 장군은 그 전라수군 자주사로 임명되기 전에 네. 내내 육군이었어요. 내내 육군이었어요. 오. 공군은 아니었지, 없었으니까. 네. 후지셨군요. 예, 그리고 그 녹돈도 사건 때문에 한동안 이제 교수를 못 하다가 아, 어. 90살이 되던 임진왜란 나기 네. 1년 전에 늦은 나이에. 예, 갑자기 수군 이제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발령을 받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순신 장군님이 이렇게 거북선을 만들고 임진왜란에서 활약을 했다는 건 다 아는데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요?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순신 장군의 장계라든가 이런 보고서를 보면 자세한 부분은 자세한데 네. 우리가 말하는 신문 기사처럼 전술을 어떻게 썼다. 어. 이 우리나라 보면 대부분 기록이 다 그래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대부분 그렇군요. 그렇게 다. 써요. 그러니까 뭐 왜 그랬을까? 그런 자료가 아주 없지는 않은데 예. 되게 애매하게 돼 있고 한자다 보니까 이게 또. 그 뭐 예를 들면 그 해군 훈련 기록이 있는데 네.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옛날 때는 포를 양쪽에 놓으니까. 네. 이 말을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하지? 이렇게 쏜다는 거야, 회전하면서. 배가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한 방 쏘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한 방 쏘고 얼마나 오래 걸려? 근데 이렇게 가면서 두 개가 동시에 못 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번 쏘고 이쪽에서 한 번 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네. 하객진을 생각해 보시면 하객진, 예. 우리는 배가 대형을 이루고 나가면서 적을 가운데 놓고 십자포로 때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오른쪽 한 번 쏘고 왼쪽 한 번 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옆에 배들이 있다면 네. 이건 충분히 십자포. 이렇게 돌려서 한 번 쏘고 이렇게 돌려서 한 번 쏘고. 그런데 당신분은 알겠지 뭐. 나가서 오른쪽 한 번 쏘고 왼쪽 한 번 쏘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아. 근데 이런 자세한 설명이 없이 그냥 오른쪽 한 번 쏘고 왼쪽 한 번 쏘라. 보고서 쓸 때 하여간 그런 걸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주로 공적 보고서처럼 써요. 누가 한 척 잡았고 누가 뱄고 누가 앞장서도 돌격했고 그러니까 다 이게 훈장 포상용이에요. 저기 몇 메타쯤에 우리가 돌진을 시작했고 저기 이런 게 잘 없어. 그래서 이분의 이제 유명한 거북선 전술이 뭐냐면 거북선이 이제 어쨌든 나름 되게 단단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을 공격할 때 꼭 바다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고 항구를 공격하면 외구는 조총이 강하니까 우리나라 항구가 뻔하잖아.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주변이 다 산이잖아요. 네. 산 위에다가 이제 또 쏜다고. 그럼 판옥선 같은 경우 위가 뚫리는 거죠. 어마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거북선을 들이밀어서 우리는 화포로 제압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 틈에 이제 배들이 계속 상륙선이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상륙은 아니고 배들이 들어가 쏘는. 우리는 화력이 좋으니까 한쪽에 눌러놓으면 들어가. 진짜 꼼꼼해요. 그것도 그러네. 다 넓이 보고 이렇게
좀 무모하게 야 부셔 이렇게 절대 안 해. 딱 계산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 때 들어가서 계속 이제 화력 지원하면 저쪽이 밀려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상륙한다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활로 잡고 쟤들은 올라온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사격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효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옛날 총이 잘 안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화망에 넣어야 돼요. 조준 사격이 아니에요. 화망을 걸 때는 절대 한쪽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십자 화망을 걸어야 돼요. 네. 그러면 적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이 돌격선이 앞으로 나가요. 그 외구는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예. 그때 다른 배들이 옆에 가서 쏴주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아군도 맞아요. 아군도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판옥선이나 거북선 같이 방탄이 되는 데를 놓고 쏴야 돼. 아. 그리고 사실은 초단거리에서 쏴요. 그래야 이제 저 명중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거북선과 판옥선의 합작품. 그러니까 거북 이 하객진이다. 예, 그러니까 하객진. 하객진이라는 거는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네. 하는 건데 왜 물결 모양으로 하냐면 서로 엄호를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가면 어느 바보가 이렇게 들어오겠어요. 하나가 앞으로 가서 적을 해치고 나야지. 해치고 놓으면서 나야지. 옆에 가서 치고 해서 이제 지그재그로 해서 굴곡을 만들어 십자포를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거북선 같은 경우는 장갑력이 좋으니까 앞으로 나가주면 적군이 이렇게 올라탈 때도요 그냥 올라타는 게 아니라 다 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을 이제 흩어놓는 거죠. 흩어놓다 보면 배가 이게 쉽게 이렇게 조정이 안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흩어지면 하다 보면 하기 싫어도 일로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들어오면 잡는 거죠. 물고기 잡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적을 육지에는 지발로 걸어 들어야 되지만 그렇죠. 바다는 물살이 있기 때문에 물살을 알고 움직이면 좀 흔들어 놓으면은 알아서 기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해전에서 이기는 건 바다가 겉으로 봐서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고 평화롭지. 그렇죠. 네. 근데 거기 물길이 다 있거든요. 네, 네. 그 물길이 한번 들어가면 그냥 일로 와요. 그렇지. 명랑해전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 여기서 또 질문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진 적이 없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맞습니까? 옛날 기록은 적당히 이해하시는 게 좋고 네. 뭐 중요한 건 이수인 장군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건 맞다. 오, 맞다. 거의 무적의 승리를 거둔 건 맞다. 기록도 많지 않습니까? 네, 전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일본군의 진격 목표를 완전히 좌절시킨 거예요. 오. 사실은 전투에서 100번을 져도요. 네. 적이 좌절시켰으면 이긴 거예요. 근데 뭐 부대에 이렇게 구차한 이수인 장군의 승리에다 이런 구차한 이유를 댈 수는 없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일본군이 완전히 좌절한 거는 맞고 감히 덤비지 못할 정도로 완성을 거둔 것도 맞죠. 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이순신 장군님 자체도 이게 전술적으로 정말 잘 활용을 했을 거고 정말 완벽한 훈련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훌륭한 지휘관, 특히 이렇게 계속 이기는 지휘관은 네네. 첫째로는 상대의 전력과 나의 전력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싸워야 유리한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유리하게 하려면 적을 어떻게 내가 유리한 자리로 끌고 와야 되느냐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수인 장군은 이걸 정말 잘해요. 이거는 감정으로는 제가 볼 때 조절을 못해요. 한번 생각해요. 막 싸우다가 적이 도망가면 네. 그걸 어떻게 안 쫓아가? 아니 이게 싸울 때는 정말 전력을 다해 싸우는데 한 대라도 때리고 그럼요. 싶지. 그때 어떻게 안 쫓아가?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쟤를 죽여야 내 친구의 복수를 하고 내 부하의 복수를 한다는 생각이면 그거를 좌절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눈 돌 것 같아요. 눈 그래서 돌죠, 이거는 그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조절을 못하고 맞아. 못합니다. 전투라는 건 어떻게 한다는 이런 건 정말 원칙이 필요해요. 전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전술은 이러한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자제해야 거잖아. 되는데 이수인 장군은 정말 그건 확실해요. 항상 전술적 판단을 해요. 그럼 왜 그럼 전술적 판단하느냐? 이게 우리 거북선이 무적이다 이런 말이 너무 감성적인 말이고요. 모든 무기는 무적이란 건 없어요. 자기의 강점이 확실한 거지. 네. 강점이 확실하면 단점도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을 알고 정확하게 좋은 지형에서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해요. 이수인 장군이 원칙이 일단 되게 냉정해요. 그렇지 냉정해야지. 그래야지 살지. 냉혹하다는 뜻이 아니고 네네네. 감정이 아니라 전술적 원칙에서 보고 부하들 관리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재미난 얘기라고 하나 있는데 네.
이순신 장군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요. 전쟁을 안 해보셨죠. 그런 큰 전쟁. 네. 전쟁하기 전에는 엄하고 꼼꼼하니까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하더라고. 규율 안 지키고 좀 제멋대로고 대강대강하는 게 굉장히 싫어해요. 저 같은 사람을 되게 싫어했군요. 그런데 우리 전쟁 영화 보면 네. 특히 특공대 무슨 지휘관 뭐 그 좀 날고 뛰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맨날 술집에 가서 싸우다가 잡혀오고 영화 보면 맨날 그렇잖아. 아, 그렇죠. 그거 좀 무슨 꼭 그런 애가 그런 거 잘하거든. 능력치는 너무 네. 좋고. 네. 근데 이순신 장군 부하 중에도 그런 양반이 있었어요. 오. 김환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진짜 아, 나 진짜인 줄 알았어요. 김완. 김완이에요? 아이고, 뭐가 있네, 너도. 이순신 장군 밑에 있을 때는 맨날 날땡땡이야. 뭐 시키면 안 해. 군대 저기 검열 갔더니 하나도 안 해놨어. 너 이거 왜 안 해놔? 아우 그때 가서 하면 되죠. 뭐 이런 식.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라버리려고 그랬어. 자르고 싶은데 저놈 누가 빼기 내가 못 자른다 막 이렇게 써놨거든요. 오. 김환이요. 김완이요. 완이 아니라 완이라고요. 근데 이 전쟁 나니까 선봉장으로 날라다니는 거야. 그래요? 김환이요. 김완이요. 김완이요. 김환이요? 완이요. 김환. 완이요. 이순신 장군이 좀 자존심이 센 분이라 네. 내가 잘못 봤다기엔 끝까지 안 하고 네. 그래도 그러더라고. 얘가 잘 싸운다. 오, 또 거기 가니까 우리 김완께서.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 보면은 되게 배우려는 자세가 확실해. 그러니까 자기가 틀릴 수도 있지. 그러네요. 실제로 전장에 갔더니 인정할 거 인정하는데 네, 네. 평소에는 되게 관령 장군이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신중한 사람도 싫어하시더라고. 오. 그러나 차별하거나 내가 또 그런 사람 있잖아. 자기가 한번 찍으면 아무리 잘해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좀 관령이고 엄하고 철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술도 사실 굉장히 꼼꼼합니다. 이분이 과감할 땐 과감해요. 그러니까 신중하다 과감하가 아니라 전술적 원칙에 강한 거야. 그리고 준비하고 관리할 때는 되게 엄해요. 그래서 부하들이 더 존경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거북선의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아니 생각보다 적은 정보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이게 그리고 명성에는 큰 역할을 한 보물이라는 건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오, 저분이 너무 제가 아는 무서운데요? 이순신 장군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 제가 아는 이순신 장군님이 아닌데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게 만드셨네. 네. 아니 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35년 전 현충사에서 이순신 장군의 장건과 난징 위기를 본 이후 그 마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장군님을 공부하고 고민하고 표현하고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김세랑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막상 정말 마음 먹고 진지하게 접근을 해보면 의외로 알려지거나 알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현재 표현해내는 그 형식이 뭐 그림이든 조각이든 드라마, 영화든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가 표현해서 결과물이 나온 이순신은 다 가짜입니다. 실제 모습을 미루어 볼 수 있는 공식 초상, 당대의 공식 초상이 남아있지 않아요. 임진왜란 직후 선조는 전란 중에 공을 세운 모든 공신들의 공식 초상화를 그리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인물들이 공식 초상이 남아있는데 이순신 장군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실제 얼굴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조금 굵고 나서 난중일기 완역본을 정독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보통 이순신 장군 하면은 조국을 외적의 침략에서 구해낸, 뭐 요즘으로 치면은 일종의 캡틴 조선 이런 느낌이잖아요. 완전 슈퍼히어로죠. 근데 일기 속에 기록된 이순신 장군은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매우 나약하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어 하고, 신경쇠약과 위장병을 달고 살고, 하룻밤 만에 머리가 백발이 되어버리고, 전투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매일매일 점을 치고, 그러고도 그 괴로움이, 답답함이 벗어지지 않으면 술 막 퍼마시고, 다음날 술병 나서 죽어가고, 이게 이순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실제 본인의 기록 속에서. 근데 그 안에서 이순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몸을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전투들을 이겨내서 이 조국과 백성들을 지켜낼까를 끊임없이 고민한 거예요. 평범한 한 사람, 늙은 군인이. 기성의 다른 작가들과 차별되는 지점은, 저는 박제되어 있는 이미지를 싫어해요. 박제되어 있는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이집트 조각상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을 찍을 때의 자세와 표정, 거기에는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개성도, 어떠한 영혼도 느끼기가 어려워요. 저의 작품 속 인물들은 그 인물의 생애, 그 인물의 성격, 캐릭터, 표현되는 당시의 상황, 감정, 표정, 이 모든 것들이 작품에서 느껴지길 바래요. 왜냐면 그게 작품을 만드는 목적이거든요. 이 초상은 충무공의 5대 손, 이봉상 장군하고 7대 손인 이달의 공의 초상인데, 이순신 장군과 가장 가까운 시대의 실제 후손이죠. 이봉상 장군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하고 100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봉상 장군 또한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삼도수군 통제사를 역임하신 분이에요. 삶까지 비슷한 분이죠. 그러다 보니 저 얼굴에서 꽤 많은 것들이 느껴지고 전달이 됩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군사 전문 잡지사에서 기자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 이제 장르 영화들이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태극기 휘날리며 님은 먼 곳에도 있고 포화 속으로 조금씩 전쟁 영화들에 참여를 했었죠. 네, 미니어처 작업은 크기가 작으니까 이 좁은 책상이 저의 주요한 작업대입니다. 네, 거의 제 작품의 거의 모든 것이 이 책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순신 장군을 공부하기 시작한 게 19살, 20살 무렵이니까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게, 하면 할수록 뭐 끝이 없는 거죠, 사실은. 파편화되어 있던 정보들 다 모아서 제 나름의 이해와 해석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갑옷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기록에 딱 2-3줄의 기록밖에 없어요. 딱 한 컷의 아주 인쇄된 작은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된. 그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로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수많은 갑옷들, 유물들이 있지만, 이런 갑옷들은 대부분
이순신 장군만큼의 고위급 갑옷은 없고 또 임진왜란 당대의 것이 아니고 18, 19세기 것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임진왜란 당시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모든 걸 공부해서 어떤 게 19세기 거고 어떤 거는 18세기 거고 어떤 거는 임진왜란 당시의 유물인지를 판독할 수 있는 지식과 눈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초상화는 진신사조라고 해서 그림이 단순히 외양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인물의 인생과 철학과 정신까지 녹여서 그리는 게 조선시대 초상화의 특징이기 때문에 곰곰이 보고 있다 보면 작품에 많은 영감을 주게 됩니다.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영감이에요? 저는 항상 그 초상화의 핵심은 눈빛이에요. 저 눈매에서 꽤 많은 이야기들, 마치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냐? 라든가 예전에 국립중앙박물관 지하에 윤두서, 공제 윤두서의 초상이 지하에 전시됐었거든요. 옮기기 전에. 윤두서 초상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윤두서가 살아서 대면하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조선시대의 초상화가 그렇듯이 제 작품도 그런 느낌이 나길 바라거든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태어날 때부터 위대하고 남다른 인물이었으면 매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평범하고 주목을 받지 못하던 변방에 밀려나 있던 장수가 전란을 맞아서 평범한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위대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저는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주전공은 서양화였지만 이 미니어처라는 형식이 매력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미니어처는 먼저 조형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채색이 들어갑니다. 즉 조각과 회화가 같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것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입체인 작은 물체는 자연스럽게 주목도가 높아지게 돼요. 하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 것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저는 구상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십 년째 구상 중인 작업도 있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기획들은 많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아마 제가 죽기 전까지 맥시멈 만들 수 있는 50여 점? 그걸 해내는 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세상에 내어놓고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변에 밀리터리 마니아가 보이신다면 바로 저희 밀당백에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박사님? 나중에 또 나와주실 거죠? 야, 잠깐만요. 무슨 뭐로 이제는 거의 협박이야. 근데 임 박사님, 저희 해야 될 게 일단 임진왜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얘기도 나중에 아무튼 제가 뭐 불러주시면 되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밀당백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